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평가에 우리가 숲길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가치에 대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21페이지에 가시면 가치 재원칙이라고 있어요. 자, 근데 요게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요, 가치 재원칙 또는 가격 재원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부동산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도 몇 가지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크게 분류를 하게 되면은 전체는 13개 원칙이 있는데 실전에서 답으로 유도했던 거는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10년 사이에 답을 낸 거는. 근데 이 안에서도 대표되는 게 토대가 되는 원칙과 내부 측면과 외부 측면의 대표 원칙, 그 다음에 기타 가격 원칙에서 한 5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의 여부는 평가사들이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먼저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라는 건요, 지역에 어떤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최유효 이용 상태도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상에서 기준 시점의 근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가사는요, 같은 이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얘를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서 얘에 대한 최유효 이용 상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2021년 5월 달에 5월 10일 날 평가할 때와 2022년 4월 예를 들어서 5일 날 평가할 때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기준 시점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될 수도 있고 낮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 시점이라는 거를 정해줘야 되는 근거가 되는 게 변동의 원칙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자, 지역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의 본질이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나 현재 이용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이용을 기초로 해서 미래 이용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게 예측의 원칙의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현재 농지예요. 농지의 최유효 이용은 농사 짓는 거죠. 농사를 지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만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최유효 이용 상태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농지가 아니라 주택이나 상가가 들어섬으로써 개를 분양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 게 예측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변동과 예측이라는 게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판정하기에 앞서서 토대가 되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얘가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먼저 내부 측면의 원칙에서는 균형의 원칙이 기준이에요. 밸런스가 잡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 감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기능적 감가.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에 주택이 있는데 다른 주택에 비해서는 너무 천장 높이가 높아서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기존의 일반적인 주택의 평균에 비해서는 과대 계량이 된 거죠.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죠. 그럴 때 적용하는 게 기능적 감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적합의 외부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을 대표적인 원칙으로 봐요. 얘를 우리는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적합의 원칙을 적용할 때 이거는 외부적 감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고급 주택이에요. 근데 고급 주택이 들어가 있는 게 서민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요, 고급 주택 지역은요, 고급 주택들이 거의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상업 지역은 상가들이 들어서 있고 공장 지역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죠. 그게
정상적인 이용이라고 보고 적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데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가 있거나 어울리지 않는 용도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이 감가를 적용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타 원칙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체 원칙은 3방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방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추계할 때는 반드시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가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존의 중고 건물을 매입을 할 때는 얘를 다시 새로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상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리란 얘기죠. 거기에 기초를 둔 걸 대체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 원칙에서는 요 5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에요.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요. 제일 먼저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얘가 속한 지역이 어떤 환경을 기준으로 조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내에 소재하는 개별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이 이 개별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 분석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121페이지에 가시면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분석해서 이거를 파악하는 거예요. 표준적인 이용과 가치 수준 또는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목적을 얘기할 때도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 판정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여기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의 가치 추계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서는요. 얘가 속한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인지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이 주변 부동산들의 최이호 이용 상태를 봤더니 얘들이 전부 주택이에요. 그러면 평가사는 얘가 속해 있는 거를 무슨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주거지역으로. 그렇죠? 이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개별 부동산에 대한 이 주거지역이라고 표준적 이용을 판정을 했죠. 그러면 이 주변에 비슷한 주거지역이 있어요. 자, 주거지역이 있는데 규모가 비슷한 여기는 가격대가 예를 들어서 2000에서 2500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얘네가 얘네보다는 주거 환경이 더 좋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주거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주거지역은 2000에서 2500보다는 조금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 1200에서부터 1500 정도의 이렇게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걸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라는 건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수준이 구해졌을 때 이 안에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개별 부동산의 가격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이 가격 수준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판정하는 거는 무슨 분석을 통해서?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럴 때 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있어요. 요것도 용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대상 지역 안에 가게 되면요.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동일 수급권이라고 있어요. 요 중에서는 가장 일단 중요한 게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용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해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인근 지역은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악화기를 거치면서 변모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인데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사 지역은 왜 필요하냐면요. 이렇게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걸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근 지역에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나 가치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유사 지역이 필요하죠. 얘가 이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는 비교 대상이 있는 지역이 있었을 때 이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사 지역이 필요하고요. 동일 수급권은 동일한 시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상에서 인근 지역이 얘하고 얘를 포함하고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거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주거지는 도심의 통근이 가능한 범위까지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있으면 일산도 있고 여기 평촌도 있잖아요. 둘 다 신도시죠?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은 여기서도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신도시 지역이고 그러면 평가사는 지역이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도 같은 동일 수건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 동일한 시장적으로. 예. 그런데 이거는 지역적인 선호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범위는 축소될 수도 있어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환경을 중시한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서울의 8학군 지역만 주거를 정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동일 수권의 범위는 주거지의 동일 수권의 범위는 좁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를 중심으로 그죠? 예. 그래서 동일 수권에 대한 용어 요 세 가지는 또 기본적으로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별 분석이에요. 그러면 개별 분석이라는 건요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판정을 해서 개별 부동산에 대한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서 이거를 매개로 가격을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역 분석을 한 다음에 왜 개별 분석이라는 걸 해줘야 되냐면 여기가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개별 부동산들이 다 주택은 아니거든요. 요 안에 슈퍼도 있을 수 있고 세탁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역의 표준적 이용과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항상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 분석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랬었을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되는 게 거기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관계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를 또 별표하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요. 얘가 거시적인 분석이자 광역적인 분석이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전체 분석이자. 그래서 얘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후행 분석이 이게 개별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개별 분석은 미시적인 분석이자 국지적인 분석이자 부분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여러분들 교재상에서 121페이지에 가시면 자, 로드 3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보면 선거 지표가 후미 개체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선행 분석이 거시적인 거. 그죠? 요게 지역 분석이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요.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이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얘는 미시적인 분석이고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우리가 판정한다. 이거 바꿔서 내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요 과정이라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은 답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내용이 간단해도 출제가 자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감정 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죠. 자, 감정 평가 방식은요. 3개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 방식 세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이라는 게 있고 수익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비용에 기초해서 이 부동산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가치를 결정하는 거고요. 얘는 얘하고 유사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느냐가 기준이고요. 얘는 이 부동산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원가 방식에서는요. 거기 우리 박스에 돼 있죠. 예, 원가법 및 적산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적산법이라고 그래요. 요 제목 정도는 그래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거는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이 가액을 구하는 거를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거를 수익분석법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나중에 혹시 이런 애들이 용어로 나오면요. 원가법 나오면은 얘를 구하라고 돼 있는지 얘를 구하라고 있는지를 구별을 하시면 돼요. 원가법인데 임대료 구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전에서도 수익분석법인데 가액 구한다고 틀리게 해준 거예요. 제목만 바꿔서도 되니까 이 정도는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묶으면 원비 드링크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PC카드로 샀고 그러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구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비교 방식에서는 얘네 말고도 공시가 기준법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한 가액을 우리가 적산가액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서 구한 거를 우리가 비준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구한 거를 수익가액이라고 그랬을 때 이건 전부 다 시산가액이에요. 평가사가 최종 가격을 도출하기에 앞서서 시범적인 가격을 구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세 방식으로 구한 가격이 항상 일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정을 해야 돼요. 요 조정을 할 때는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는 산술평균하면 안 돼요. 예, 이것도 시험상에서 한 3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라고 거기 4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선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3방식 중에서 원가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 로드 2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원가 방식을 물어보는 거죠. 자, 원가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요.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라고 그래요. 이 원가법에서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공제를 하게 되면은요. 예, 그래서 구하는 걸 적산 가격 또는 적산 가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순서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하게 되면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 과정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제조달 원가라는 거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의 구성은 어떤 거냐면 여기 만약에 지은 지가 20년 전에 준공이 된 건물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한 5층짜리 건물이 있다. 근데 20년 전에는 얘가 어느 정도의 건축비를 들여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얘를 우리가 무슨 시점에서, 기준 시점에서 얘를 다시 신축하는 비용은 우리가 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신축할 때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10억이면은 지을 수 있대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건물은 이건 신축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 건물은 기존 중고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신축에서 뭐를 빼야겠어요? 감가액을 빼야 된다고요. 20년간에. 그래서 감가액을 산정해 봤더니 감가액이 한 4억 나오더래요. 그러면은 이 건물의 현재 가치는 6억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토지 가치는 별도로 구해서 합산을 하면 전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을 지금 신축할 때 10억이 아니라 15억 든대요. 근데 감가는 4억이니까 그럼 이 물건의 가치가 11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새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면 클수록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주도할 원가라는 게 신축 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감가액을 공제하면 적산가액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된 가치, 중고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적산가액은 중고가격은요, 신축 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적산가액은 제주도할 원가를 상한선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원가법의 요게 기본적인 이제 의의라고 그러면,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뭐를 구해야 되냐면 제주도할 원가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주도할 원가라는 것은 기준 시점 현재, 그죠? 예. 거기도 기준 시점에 미치시는 거예요. 무슨 시점? 감정평가에 들어오면요, 항상 시점은 기준 시점이에요. 이거를 신축 시점, 준공 시점 이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시점에서 구하는 건데, 제주도할 원가의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제주도할 원가는요, 우리가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무슨 건물에 쓸 수 있냐면 신축 건물에. 그죠? 그 다음에 대치 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오래된 건물이 있죠. 예. 지은 지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된 건물을 지금 그 상태로 사용하는 데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960년에 지어진 초가집을 지금도 초가집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60년 전에 지어진 초가집을 지금 다시 지을 때 한 3천 들어가는데 감가가 2,500이면 남는 게 500밖에 없다. 그럼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현대식 주택에 살겠죠. 그래서 현대식 주택을 짓는다는 가정하에서 대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래된 건물에는 주로 대치 원가를 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개념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주도 원가를 우리가 구성을 할 때 보시면은 얘는 도급 방식 기준이에요. 그러면 얘는 왜 도급 기준이냐면 자가 건설도 할 수 있지만 왜 도급을 줘야 되냐면 우리가 만약에 얘를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은 10억인데 비슷한 건물이 시장에서는 15억에 거래가 돼요. 그러면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한 가치를 비교할 때 너무 갭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을 할 때 외주를 줬다고 가정하면, 도급을 줬다고 가정하면 도급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이윤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급을 기준하게 되면 개발업자의 이윤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비교할 때 갭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가건설했던 도급을 했던 다 도급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원가의 구성은 표준적인 건설비와 통상의 부대비용으로 되어 있어요. 125페이지의 중간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기억하실 거는 표준적인 건설비에 수급인의 이윤, 즉 개발업자의 이윤도 포함이 된다는 거. 예,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건요, 우리가 총구단비라고 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단위비교법, 그 다음에 비용지수법. 예, 그래서 요거 네 가지 제목만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요것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간평사 시험도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할 때 비용지수법을 쓰는데 요건 시점 수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비용지수법에 의해서 제주도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뒤로 가시면 예제가 나와 있죠. 예. 126페이지 상단에 다음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자, 제주도 원가를 봤었을 때 거기 보시면 20년 전에 준공된 5층 건물인데 대지 면적이 500이고 연면적이 1450이잖아요. 그 우리는 연면적에 대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이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제주도 원가를 봤더니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합쳐서 3억 3천이죠. 근데 개발업자 이윤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7천 포함하면은 건축비가 4억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에요. 그런데 기준 시점은 145란 얘기는 20년 전에 비해서 물가가 45% 뛰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20년 전에 건축비를 수정해 줘야겠죠. 100분의 145면 1.45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곱하게 되면 5억 8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구한 5억 8천을 연면적인 1450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은 4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평방미터당. 예,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 2번 출제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공사비 나온 거 개발업체 이윤까지 반영해서 놓은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지수가 제시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20년 전을 기준하고 기준점의 지수로 위로 올리게 되면 물가가 한 1.45배 정도 뛰었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해서 수정한 거를 연면적으로 나누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제주도 원가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새로 지을 때 5억 8천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얘는 20년 전에 지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발생했겠어요? 감가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하는 게 감가 수정이에요. 그러면 감가 수정은 결국 뭐 하는 작업이냐면 얘는 기준 시점에 있었을 때 감가 상각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를 구하는 게 감가 수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감가 수정을 할 때 거기에 요인을 보시면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를 고려하는 거죠. 근데 물리적 감가를 보면요. 지은 지 몇 년 됐느냐는 것 있죠. 건물의 상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건물도 많이 낡았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구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노화됐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 예전에 비해서 상권이 많이 죽거나 되면 공실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감가액을 산정을 할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등을 이렇게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기능적 감가를 반영할 때 균형의 원칙, 물리적 감가를 반영할 때 예를 들어서 변동의 원칙, 그죠? 예, 경제적 감가를 반영할 때는 적합의 원칙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변동의 원칙,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감가 수정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럼 얘네를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 안에서는요, 얘가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이 원가법이라는 게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데 정액법이라는 게 건물 등에 대한 상각자산의 감가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균등상각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정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거는 또 알아두시는 거예요. 정액법에 대해서.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감가액을 산정을 할 때요, 거기에 박스에 나와 있죠? 얘는 이거를 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면요, 감가 누계액은 구해진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적산가액을 우리가 구하고자 했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얘라고요. 왜냐하면 감가 누계액은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하면 되는데, 경과년수는 여러분 시험에서 줘요. 몇 년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 밑에 예제가 나와 있잖아요. 준공 시점이 2009년이고 기준 시점이 2014년이라는 얘기는 5년 경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적산가액은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다 구하는 거죠. 그럼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때는요, 여기를 경제적 내용연수로 하고요. 제주달 원가에다가 1 마이너스 잔가율을 대입하면 되고요. 이걸 구하기 힘들면 그냥 잔존가액을 집어넣어도 된다고 그랬었어요. 거기 이제 예제를 보시면은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을 물어봤을 때요. 자, 제주달 원가는 2억이라고 줬죠. 그대로 대입해 보시게 되면 제주달 원가는 2억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게 되면 잔가율이 10%란 얘기죠. 그러면 10%면 0.1이니까 1에서 0.1 빼면은 0.9 나오죠. 2억 곱하기 0.9 하면은 1억 8천 나오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얘가 2억인데 잔존 가치가 만약에 10%, 2억의 10%면은 2천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2천을 이렇게 빼도 1억 8천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편한 걸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경제적 내용연수는 몇 년 줬냐면 50년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 8천을 50으로 나누면 매년의 감가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구한 매년의 감가액이 얼마냐면 360인데 360에다가 경과년수를 곱하면 되는데 5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1800이에요. 그러면 감가액만 구하라면 1800이고요. 만약에 적산가액을 구하라면 2억에서 1800 빼면 되겠죠. 그러면 1억 8천, 800이, 1억 8천 2백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적산가액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액법이라는 거는 매년 이 건물의 가치가 일정액씩 줄어든다. 그래서 정액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균등하게 상각이 된다. 그래서 균등상각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게 되면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잔고전감법 또는 체감상각법이라고 그래요. 작년에 오래간만에 이게 이론으로 한번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정률이라는 것은요, 매년에 상각률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잔고점감법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얘는 이제 구성이 뭐냐면 매년에 상각률이 일정한 거예요. 상각액이 일정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얘는 초기의 감가액이 제일 커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감가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우리가 구성을 할 때는요, 예, 계산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은 얘는 그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매년의 감가액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상각률이 정률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제조달 원가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상각률이 5%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년 차를 보시게 되면 1억이잖아요. 1억인데 상각률이 5%니까 이렇게 하면 500만 원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2년 차에서는 1억에서 이미 감가가 500이 발생했으니까 잔액이 9,50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정률을 준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475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감가액이 크고 감가액이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구조죠. 상각률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면서 상각액이 줄어드니까 체감상각법. 왜 감가액이 줄어드냐면 잔고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단에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대부분의 여기 계산 문제는 정액법을 기준으로 줘요. 이거는 예외적으로 한번 등장했다. 신축 공사비가 이게 800만 원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건축비 지수가 돼 있죠. 항상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건축비 지수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2015년 9월에는 100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내용에서 신축 공사비가 800이었는데 거기 보시면은 2015년에는 100인데 2017년에는 125라는 얘기는 25% 뛰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25 하면 1.25 나오잖아요. 그러면 8천에다가 1.25를 갖다가 곱하게 되면 이게 1억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건축비 지수가 이렇게 수정하는 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잔가율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데 전년 대비 잔가율이 70%라는 얘기죠. 100분의 70이니까 0.7이고, 그죠? 예, 우리가 봤었을 때 준공 시점에서 기준점까지 2년 경과했잖아요. 0.7에 대한 제곱하게 되면 0.49 나오겠죠? 그러면 1억 곱하기 0.49 하게 되면은 4,900만 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거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정액법을 기준으로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론적으로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고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하다는 걸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라는 건요. 요거는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요. 외부에 투자 운영해서 이자를 유발한다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보다는 매년의 감가액은 적게 나와요. 우리가 정액법으로 구하게 되면은요. 조금 아까 정액법으로 구한 매년의 감가액이 이렇게 360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간다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상환기금법은요. 매년의 감가액이 여기 정액법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요 300만 원에 대한 감가액을 외부에 투자가 운영하면 이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복리에. 그 이자를 합쳐서 감가 누계액을 우리가 맞춰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리에 따른 이자를 유발하는 거는 상환기금법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방법으로 구하는 거를 내용연수 기준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 등의 단점이 뭐냐면 건물의 가치는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줄어든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건물의 가치라는 것은요, 초기는 감가액이 적고 시간이 갈수록 감가액이 커지는데, 이 방법상에는 이게 조정이 안 되니까 관찰 감가법이라는 걸 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감가법이라는 건 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조정하는 기법인데, 이게 주관성의 개입이 크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평가사마다 능력이 틀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평가사도 실무 경력이 한 3년 이상이 돼야 관찰 감가법 등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해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래서 여기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관찰 감가법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수정하는 방법이고, 감정평가에서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에 개입이 되기 쉽다는 얘기고요.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분해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 왜 분해라고 그러냐면 감가에 대한 거를요, 물리적 감가하고 기능적 감가하고 경제적 감가로 세분을 해서 이걸 치유가 가능한 감가와 치유가 불능인 감가로 이렇게 세분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감가는 치유가 불능인 것밖에 없어요. 외부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항목별로 감가에 대한 거를 다 구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감가액을 합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내구성 분해 방식. 제목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9페이지에 가시면 지문 4번에 감정평가 목적의 감가수용과 기업회계상의 감가 이 상각의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이론에서 만약에 언급이 되면은 얘를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용하고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을 우리가 비교할 때 몇 가지 필요한 항목만 하나 알아두시게 되면은요, 감가수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거는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감가상각은요, 기업회계상에서 이게 취득 원가 있죠? 예, 취득 원가를 기초로 감가액을 공제한 다음에 여기는 장부 가치 구하는 거예요. 장부상에. 그래서 얘는 이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고 얘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한다는 것을 일단 구별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시장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요, 여기는 물리적, 예, 그 다음에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을 다 고려하는데 얘는 물리적 감가하고 기능적 감가만 고려해요. 그죠? 그리고 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개념이고요. 여기는 법정 또는 물리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예,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초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현실적인 시장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여기는 관찰 감가를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는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예,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면 원가법의 장단점이 있는데, 원가법은 신축 건물에 적합해요. 왜냐하면 감가가 거의 발생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적합한 방법이고요. 또는 공공 또는 공익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의 뭐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학교 이런 데들이 있죠. 이런 데들은 이 수익도 기대하기 힘들고 거래 사례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동산에는 이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근데 단점은 뭐냐면 지역성의 차이는 반영을 못해요. 그리고 감가상각이나 제조달 원가를 파악할 때 주관성의 개입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 A 건물이 있는데 얘는 5층짜리 건물인데 얘 지을 때 5억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B라는 같은 이 5층짜리 규모의 건물이 있는데 얘는 들어갈 때 8억 들어갔어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 애가 가치가 비쌀 텐데, 이거는 강남에 있는 건물이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건물이면은 시장에서는 얘가 비쌀 거 아니에요. 이건 무시한다고요. 오로지 비용에만 기초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역성의 차이를 반영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원가법에서 임대료 구하는 거를 적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적산법에 대한 개념을 보시게 되면 용어만 아시면 돼요. 얘는 이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 있죠. 내가 임대사박에서 투자한 돈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가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산임료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임대사업학에서 1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거기에 따라 기대율이 있는데 기대율이 예를 들어서 10%예요. 그러면 10억에 10%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10%의 이율을 충족시키려면 10억의 임대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 경비가 만약에 2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거를 빼버리면 8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수익률이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산해서 구한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원가 방식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구별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는 원래는 감가수익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론이 안 나오다가 작년에 정액법하고 정률법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봤던 선례가 있어서 거기까지 우리가 해본 거고요.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 주로 이 감가 수정액을 구하든가 아니면 적산가액을 구하라든가 계산 논리가 거의 주류를 이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론이 다시 등장했으니까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비교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0페이지에 보시면 비교 방식이라고 있어요.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그래요. 제목대로 거래사례하고 비교해서 그 가치를 구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랬을 때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례 자료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의의가 있고 이 절차를 보게 되면요. 절차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래 사례를 채택하는 거죠. 얘를 채택하는 기준이 원래는 비교 방식에서 제일 중요해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위치의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근 지역에 구하는 사례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 있죠. 예. 유사 지역에서 소재하는 사례라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 요인에 대한 비교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물건의 상태가 동일하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격차가 있으면 보정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라고 그래요. 자, 시점 수정이라는 걸 한다는 얘기는 거래 사례라는 거는 거래 시점에서 거래가 된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기준 시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제의 가격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의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어제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이 다르면 어제의 가격을 오늘의 가격으로 바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시점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제의 가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래 시점이 파악이 가능한 사례를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끝으로는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채택한 다음에 이 사례를 우리가 수정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례 정상화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 정상화할 때 요건은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자, 우리가 여기 분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여기가 사례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사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 100으로 놓고요. 대상 부동산도 역시 100으로 놔요. 그러니까 모든 항목은 기준이 100이에요. 위치를 비교하든 뭐 면적을 비교하든 다 100이에요. 그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비율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5%가 우세하다라고 얘기하면요. 사례잖아요. 그러면 대상은 그대로 있고 여기만 우세하다 그러면 5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105분의 100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사례가 만약에 5%가 열세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00 마이너스 5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95분의 100. 즉 우세하다 그러면 더해주면 되고요. 열세하다 그러면 빼주면 되는 거예요. 수정을 들어갈 때 이거는 다 동일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거래 사례는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5% 비싸게 거래가 됐다. 그러면 그만큼 더해주면 되고요. 5% 싸게 거래됐다 그러면 그만큼 빼서 보정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은 시점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요건 우리가 사정 보정이라고 그러고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그러고요. 시점 수정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점 수정은 계산 문제상에서는 이걸로 얘기해요. 지가 변동률로 줘요. 지가 변동률. 그럴 때 항상 여기서 이제 지가 변동률 할 때 거래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 있을 때요. 거래 시점이 기준이에요. 사례를 기준하니까 다 100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변동률이 만약에 4%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4%가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4 해주시면 돼요. 5% 상승했다 그러면 플러스 5. 그죠? 3% 상승했으면 플러스 3. 그죠? 그런 식으로만 시점 수정이라는 건 요렇게만 적용이 돼요. 좀 이따 여러분들이 문제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정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지역 끝으로 이제 하는 게 지역 요인하고요.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데 여기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지역 요인을 비교할 때는요. 자, 지역 요인을 우리가 비교하는데요. 자, 여기가 사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여기도 다 비중은 100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그죠? 속한 지역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5%가 우세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세하면. 그냥 플러스 5 하시면 돼요. 열세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 분석도 똑같은 얘기죠. 여기는 사례 부동산이고요. 여기는 대상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례 부동산이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대상 부동산보다 3%가 열세래요. 열세면 그러면 빼기 3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할 때 참고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해도 돼요. 개별 요인 비교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시험에는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정하는 이제 요령을 한번 보시면은 133페이지 있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거래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항목별 비교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상승식으로 산정한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조건에서 주죠. 자, 우리가 조금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대상 부동산이라는 게 그죠? 분자로 들어가고 사례가 분모로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거기 봤더니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에서 대상 부동산이 5% 우세해야 돼요. 대상이 5% 우세하면은 얘는 그대로 사례는 100이지만 얘가 100에다가 5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분의 105니까 1.05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에서 대상 부동산이 3% 열세하면 100에서 3을 빼주면 되면 100분의 97이니까 0.97 나오겠죠. 분수를 계산하면 소수 나오잖아요. 요거 빨리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돼요. 형상 및 고전은 동일하고요. 행정상의 규제 정도에서 대상 부동산이 4% 우세해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1.04가 나오죠. 그럼 이거 세 개를 다 곱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5 곱하기 0.97 곱하기 1.04면 1.0594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 다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방식보다 객관적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구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냐면 거래 사례가 없으면은 이걸 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또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오늘의 자료를 가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뒤로 넘어가시면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다면요. 이 공시가 기준법은 얘는
비교 표준지 있죠. 표준지에다가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토지 가치를 구할 수 있을 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CG 개그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비교 표준지에 대해서 자, 순서가 그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35페이지 가면 예제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밑줄 치실 거. 자, 세 번째 가면 비교 표준지 있죠. 공시지가가 얼마래요? 예, 1,000만 원 돼 있어요. 자, 요거 구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지가 변동률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점 수정. 이건 지가 변동률로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가 변동률이 몇 프로? 5% 상승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비교 표준지고 대상 토지가 되니까 얘가 5% 상승했으니까 여기다 5만 부여하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105가 되니까 1.05가 돼요. 근데 지역 요인은 대부분의 조건이 그 밑에 가면 인근 지역 요인이 동일하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갔더니 대상 토지는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이 몇 프로 우세해야 돼요? 10%. 그럼 우세하면 우세한 것만큼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100분의 110이니까 1.1 나오겠죠. 근데 환경 조건은 20%가 열세해야 돼요. 열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면 되죠. 100에서 20 빼주면 100분의 80이니까 0.8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이라고 그래서 1.5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곱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수치를 1,000만 원에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을 계산하게 되면 이게 1.386이 나와요. 그러면 1000에 대한 1.386이니까 1,386만 원이 답이 되겠죠. 예. 이렇게 구하는 게 공시가 기준법이에요.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에서 계산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거래사례교법에서 구하는 거 요령은 동일해요. 요령은 그대로만 따라서만 하시면은 문제는 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는 게 이제 또 수익 방식이죠. 그래서 수익 방식과 나머지 뒤에 남아 있는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